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다이어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46개 공공기관에 사택이나 유휴청사 등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고요. 무인 시스템 도입, 사업의 민간 이전 등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또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고 창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거나 무급휴일로 돌린 공공기관도 있는데요. 26개 기관에선 사내 대출의 대여 한도를 축소하고 시장 변동금리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군사를 아예 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시한 정부의 예산 효율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업을 구분하는 용어 중에 B2C, B2B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생소하겠지만 B2G라는 사업 유형도 있습니다. B2G 사업은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공공구매액은 1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중소기업들에겐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종잣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일부러 공공발주 금액을 늘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예산 지출은 당연히 줄여야겠지만 공공기관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번에 매각된 공공기관 부동산 자산 중 일부가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역시 과유불급,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는 게 좋겠죠. 4월 2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주도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참 저는 마음 아픈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전세 사기 피해. 이게 뭐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계속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였고요. 소위 건축왕 남모 씨가 이제 집주인이었는데 보증금 9천만 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건축왕이 아니죠. 뭐 그냥 사기꾼인데. 사기왕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에 의한 피해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지난 14일 그다음에 지난 2월에도 20, 30대 피해자가 잇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두 전세 사기가 원인이 됐고요. 인천 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좀 집계를 해봤는데 이 피해자가 320명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 피해자만 480여 명, 그다음에 피해 보증금은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나 또 심지어 서울까지 점점 늘어나나요? 네,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사실 부동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깡통 전세,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이제 낮아져서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 주택들이 모두 위험권 안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통상 이제 보증금이 집의 매매 가격의 70%를 좀 넘어가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국토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더니 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80%를 넘어가는 주택이 전국에 한 12만 건이 좀 넘고 60에서 8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한 11만 건이어서 거의 한 23만 가구가 깡통주택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동탄처럼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의 오피스텔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가 터졌다고요? 네, 터졌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 부부가 최근 파산했거든요. 이들 부부가 세입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미납 문제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이런 문자를 띡 보낸 거죠. 근데 부동산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부동산도 폐업을 했고요.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대신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밝혔는데 일견 이게 무슨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세입자들은 날벼락이거든요. 이거는 해결책이 그래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이게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이 이미 전세가 매매가 역전이 돼서 전세 보증금보다 사실은 뭐 매매가 낮죠. 그러면 가격이 훨씬 내려가니까 일단 수천만 원의 손해를 일단 깔고 시작을 하는 거고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잖아요. 이거 소유권 이전 받으면 세금까지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벼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대전까지도 일단 도마동이라든지 괴정동이라든지 거의 50억 원대 전세 사기가 지금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이 전세 사기의 지뢰밭이 아니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궁극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전세 사기가 생겨난 궁극적인 이유 원인이 뭔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제 사이클이 한번 그 붐을 이뤘다가 예. 이 거품이 끼면 꺼지는 과정이 항상 있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저금리였잖아요. 예. 돈 막 빌려줄 때인데 집값은 자고 나면 오르니까 이걸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던 시기였고 이른바 이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집 사고 그 집도 전세 놓고 그 돈 받아서 또 집 사고 이런 과정을 하던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폰지 사기고 다단계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새로 집을 사고 거기 들어오는 세입자가 계속 뭐 버티고 있을 때는 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근데 한번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도산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성행했던 무자본 갭 투자의 전세 만기가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카드 돌려막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빼서 여기서 갚고 하는 게 한 군데가 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터지듯이 이런 어떤 전세 사기도 다발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한 23만 가구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정부가 빨리 뭔가 대책을 내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일찍 좀 막지 못했냐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긴 있는데 정부가 올해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예. 오히려 이런 폭탄 물량들이 더 쏟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당장 예. 뭐 대책 세우고 이러는 동안 거리로 뭐 나앉을 우려 있는 이제 세입자들이 걱정인데 일단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 야당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공공 매입 방식인데, 그러니까 LH 등 이제 공공 재원을 들여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을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공공 재원을 투입해서 전세 사기 주택 물건을 사들였을 경우에는 사실 집을 판 돈, 이 청산한 돈을 세입자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채권으로 보면 번호표 받고 앞에서 기다리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 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개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집 판 돈이 다 이쪽 채권자들한테 돌아가고 사실상 후순위인 이런 세입자들은 돈을 거의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시간 문제네요. 네, 시간이 좀 빨리 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정부 여당도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일단 피해 주택의 경매와 공매를 한 6개월 정도 막아보자. 일단 유예를 하자.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고 피해자들한테 좀 장기로 값싼 이자로 돈을 좀 빌려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이걸 좀 우선적으로 좀 살 수 있는 우선 매매를 이제 우선권을 준다는 건데 일정 기준을 갖춘 이제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경매에서 살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예. 지금 피해는 속출하는데 이거 법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당장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게다가 이게 뭐 경매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또 돈을 빌려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손해는 어떻게 피해갈 방법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손해 보고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워드려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또 추가적인 깡통 전세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전세 들어갔을 때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앞으로 이런 깡통 전세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개인이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주변 시세 체크가 일단 우선이고 그렇겠죠. 새 들어가서 살려는 집의 전세 가격과 이제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적정한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예. 이게 빌라는 특히 이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축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 신축은 같은데. 거래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부동산 발품을 팔아서라도 주변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 그때 당시에 거래된 가격을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노선으로 잡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예. 일단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평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해야 된다는 거고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건 좀 뭐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등기부등본 예. 확인 필수인데 이 등기부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뭐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관계가 있고요. 을구는 채권 채무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세입자도 일종의 보증금을 빌려준 채권자거든요. 근데 나보다 순위가 앞선 채무자가 이 어떤 채권자가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앞에 몇 명이 서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몇 명이 서 있든지 간에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사실 뭐 순위 따지지 않고 국가는 그냥 영순위 채권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국가가 제일 먼저군요. 네, 그냥 세금부터 먼저 떼갑니다. 그래서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계약을 전후로 해서 이 지방세, 국세 체납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공적인 인정을 좀 관청에서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전입신고죠. 그러면서 도장 쾅 찍는 게 이제 확정일자인데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무조건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게 이제 좋고요. 게다가 확정일자는 신청하면 그 다음날 자정, 그러니까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른 거 오전에 치르고 이 집주인이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보로. 그래서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나쁜 집주인들이 대출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방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가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좀 빨리 해결돼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부에서도 뒤숭숭한데 요즘 외부도 난리예요. 네, 내후 외환입니다. 진짜 이 전기차 업체 요즘 이슈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이 발표를 되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일단 차종들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한국산 차종이 하나도 못 끼면서 또 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통 크게 최대 한 대당 1,0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걸 못 받으면 사실 싸게 살려는 수요가 훨씬 많은데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처지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이면 크죠. 그렇죠. 자동차 한 대당. 그러니까 총 7개 브랜드 16개 전기차 종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차종이 단 한 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현대차는 엘라바마 공장인가 그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양산 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의 어떤 조건을 겨우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보조금의 세부 규정을 보면 생산 조건과 배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규정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그 미국 정부의 규제에 걸려서 사실은 여기에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테슬라 모델 3나 Y, 뭐 쉐보레 볼트, 포드 머스탱, 그러니까 미국 차가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의 어떤 기세가 굉장히 무섭고 미국 안방 시장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일단 미국 업체들한테 보조금 몰아줘서 사실상 미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 시장을 견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골적인 의도에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차도 굉장히 이제 힘든 경쟁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좀 줄이면 속은 쓰리지만 최악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반응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따져보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건 맞죠.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만 빠진 거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본 닛산이라든지 독일 주요 자동차 회사, 스웨덴 볼보 등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경쟁은 비슷하다라는 거고 한국만 보조금 받을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찾자면은 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돈 받고 파는 거 말고 렌트나 리스로 팔려나가는 상업용은 이런 배제 없이 보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완전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던 차종이 한 40개 됐거든요. 예. 근데 거의 이제 보조금 차종이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 여건은 전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도 다 빠졌다고 하니까 그건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 일본이나 유럽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만큼 대응책을 논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대 기아차의 어떤 판단대로 보조금 지장 없이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최근에 독일 자동차 업체 가장 이제 큰 업체 폭스바겐이 처음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세부 서류 제출 절차를 통해서 막판에 끼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보조금 명단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이 비미국 자동차 가운데 처음으로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유럽 시장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미국에 우리 차 못 팔게 한다고 유럽 차를?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미국 차 못 팔아. 이런 어떤 EU 시장의 어떤 시장의 이제 구매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한 거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EU의 경우에는 IRA에 처음에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따지면 우리 통상 마찰도 불가피할 텐데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폭스바겐이 막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지렛대로 작용할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미국 차를 사는 사람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일본 대응을 살펴보면 일단 뭐 일본 시장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파고를 넘기 위해서 이제 현지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 일단 발표를 했고요. 대표적인 도요타 자동차도 2025년부터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양산하기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일단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전지 공장까지 한꺼번에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 비용의 거의 한 30-40%가 배터리 비용인데 예. 그러면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아예 미국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현대기아차의 북미 생산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현대기아차의 현지 공장 이런 것들이 좀 생산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본격화되면 한 8,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EV 시리즈라든지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량 빼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경제를 희생해가지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미국과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가장 큰 일정 하나가 잡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경제적 인사들과 같이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뭐 일정 내용들 여기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역대 최고 규모고요. 최대 규모 122명 경제사절단이 일단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5대 그룹 총수가 다 동행을 하고요. 6대 경제단체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국제 정치적인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제일 피해보고 있다 이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라는 일단 취지인데 MOU라든지 뭐 양해각서죠. 이런 체결 등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투자 유치도 예상이 되지만 사실 양해각서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과실로 좀 돌아오기를 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굵직한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 어떤 기업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테슬라는 나왔었고요. 이번 주에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의 A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이렇게 다들 줄줄이 실적 발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술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이제 조기에 좀 종료되고 동결이나 인하로 이제
돌아설 거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금리의 가장 이제 천병에서 가장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게 이제 기술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들이 고금리 시절에서 얼마큼 버텼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이제 주목들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E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예. 이걸 보면 좀 더 지금 미국 물가가 실제로 진짜 잡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도 좀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시장에서는 미국이 연중에 금리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연준 위원들 입에서는 아직까지 강경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요즘 환율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네. 미국도 금리 기조가 좀 숨고르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어느 나라인가 궁금했는데 독일이네요. 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 본받을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독일이 요즘 에너지 위기라고 들었는데 뭐 원전을 모두 멈추고 탈원전 국가가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하면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던 바로 그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0시가 딱 되자마자 그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곳이 모두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첫 원전을 가동한 지 62년 만인데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는 독일에서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였는데 많을 때는 이게 거의 뭐 전체 전력의 한 3분의 1까지 생산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 탈원전은 사실 찬성하는 국민보다는 반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70% 이상이 원전 수명을 계속 늘리거나 재가동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에너지 수급도 워낙 불안정하기도 하고 가격도 올라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원전 가동을 멈추면 결국에는 당장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 근데 독일 정부는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 에너지 공백이 있는데 그거는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로 메꾸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공백을 메꾸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석탄과 천연가스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탈원전을 계획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 끊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좀 보류하거나 아예 원전에 다시 집중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안 그래도 원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원전 또 짓고 있고 또 영국이나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가동 기한을 기존보다 10년 더 늘렸어요. 유럽이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급진전적인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 난방을 화석연료로 하는 난방을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게 통과됐어요? 네, 이게 내년부터 독일이 그 새롭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가동이 돼야 된다. 석유나 가스 난방은 안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로 짓는 건물하고 이전 건물의 그 난방 시스템을 통틀었을 때 전체 65%가 재생에너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그 화석연료 보일러가 망가지잖아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무조건 신재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045년 이후에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작동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그저께 의결한 건데 이 법안대로라면요. 독일이 향후 20년간 그 기존에 깔려 있는 그 가스 배급망 있죠. 예. 그 90% 이상을 거의 폐쇄해야 다네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면 5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독일이 난방하는데 돈 진짜 많이 쓰고 있었네요. 네.
이 독일이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한 3분의 1이 건물 난방에 쓰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열의 8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독일은 지금 가구 수로 따졌을 때 한 4,10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고 25%가 난방유를 씁니다. 근데 참고로 그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 난방 시스템이 그 라디에이터 있죠. 예. 라디에이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데우는 건데 그래서 바닥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뭐 두꺼운 카펫을 깔거나 슬리퍼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독일에서 한국의 온돌 방식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인프라다 해서 요즘에 독일에서 새로 짓는 집들 보면 바닥에 온수 파이프 이렇게 깔고 우리나라처럼 바닥 난방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대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화석 연료 난방 대신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뭐 전기 난방, 뭐 태양열로 작동하는 열 펌프 뭐 이런 것들로 대체될 예정인데 사실 교체 비용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이걸 따져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씩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2029년부터는 뭐 재생 에너지도 확대될 테고 교체 비용도 낮아질 테고 해서 그 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하기는 시작할 건데 이제 당장 보일러를 바꿔야 하는 뭐 국민들 부담은 정부가 그러면 30%에서 최대 50%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소유자라든지 뭐 세입자 뭐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하는 그 사업자 네트워크 있죠. 그런 분들은 큰 부담을 갖게 되니까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난방 시스템 전환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인상될 것 같다. 그래서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히 그 난방비 인상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국민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텐데 불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탈원전도 그랬고요. 난방 시스템 교체도 반대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독일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지금 엇갈려요.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독일 정부가 3개의 당이 연합한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울라프 숄츠 총리가 있는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 장관이 속해 있는 녹색당이 있고 재무장관이 속한 자유민주당이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세 정당이 다 이제 합심을 해서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듯 하는데 언젠가부터 이 총리와 환경부 장관이 속한 두 정당만 좀 마음이 맞고 재무장관이나 교통부 장관이 속한 이렇게 자유민주당은 친환경 관련 정책에 좀 반대 노선을 타고 있어요. 비단 지금 독일뿐 아니라 요즘에 유럽에서는 그 친환경 정책에 좀 손해를 크게 보고 있거나 너무 친환경 하니까 좀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이제 반녹색 그 친환경에 좀 보수적인 뜻을 내건 정당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네덜란드에서 농축 산업에 종사하는 그 농민들을 좀 옹호하고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 있거든요. 농민시민운동당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이 정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상원의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새로 바뀐 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정부가 구성된 직후에 환경부를 없앴어요. 그리고 환경 관련 예산도 줄이고 이런 반녹색 행보를 보이는 정당들이 유럽 내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참 친환경에 선봉에 있었던 유럽이 갑자기 반환경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예,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긴 합니다만 결국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하던 걸 계속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사실 뭐 이 얘기만 들으면 뭐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대만에 있어서 중국 자체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기도 하고요. 중국한테 있어서도 대만은 굉장히 큰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볼 만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작년쯤에 제가 대만에서 사업한 지 굉장히 오래된 그 대만인 친구하고 이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만 경제의 굉장히 큰 부분이 중국과 이 비즈니스로 이어져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여전히 중국에서 돈 굉장히 많이 벌어온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대만인들이 뭐
스스로 좀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라고도 생각하고 물론 우리는 홍콩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지만 중국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얽혀 있는 만큼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좀 놓을 수 없는 손이라는 생각에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대만이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게 좀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해 대만의 그 대중국 신규 투자가 14%가 줄었는데 이게 3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라고 해요. 예.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10%가 또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2016년에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당선된 이후에 중국이 그때부터 대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좀 높이면서 이때부터 양안 투자의 후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차이잉원 총통의 그 민주진보당이 이게 대만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하고요. 또 중국에 맞서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또 있고 대만 독립 주장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중국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투자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아직 대만과 할 일이 많은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중국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중국이 오히려 대만한테 좀 설득을 하고 오히려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히려 중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의 당 관리들이 좀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직접 대만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를 좀 설득하고 중국 경제로 대만 기업들이 좀 통합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만 기업들도 과거에는 자신들 남는 돈이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업하기 위해서 중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중국 투자 안 하니 남는 돈은 어디 다른 나라에 투자합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요? 예, 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만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대만 그 해외 투자 총액이 지난 1분기에만 전년 대비 240%가 늘었어요. 예. 근데 물론 이 중에 이제 절반은 그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공장을 짓느라 쓴 돈입니다. 예. 근데 이제 TSMC처럼 기업들이 중국 밖에서 대체 생산 기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거의 2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대만이 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중국의 경제 봉쇄 가능성 때문이에요.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 투자를 더 하죠? 이게 지금 중국이요. 그러니까 대만을 쳐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군사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만 경제를 봉쇄할 걸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미 대만이 지금 2년 전부터 주요 광물 포함한 비상물자 이렇게 비축해오고 있고 오히려 밖으로 더 외교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인가도 기사가 났을 거예요.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하고 우리가 FTA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요. 경제 봉쇄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만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력적인 충돌만 걱정했는데 경제 봉쇄라는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 인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역시나 박정호 코너에서 인도 얘기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인도의 교육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IIT나 인도의 명문대 들어가기 위한 교육열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새로운 대학들이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한 교육열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인도에 비하면 애교다. 그럼요. 취미생활 정도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죠. 옛날에야 카스트 제도가 곧 직업이었으니까 그때는 뚫고 나갈 길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부모의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업을 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제력에 상관없이도 또 뚫고 올라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일부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인도의 교육열이라는 거는 카스트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도인들의 투쟁이 인도의 교육 시정을 성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도에 코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의 대치동. 노량진. 저 가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도시 전체가 이제 학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원 100개 이상 되고
학생 기숙사만 3,000곳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앞에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IIT라고 불리는 인도 공과대학이 어떤 인도 청년들의 꿈의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가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다. 예. 근데 이런 대학을 비롯해서 뭐 의대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코타에. 거의 뭐 5수 6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최근 인도 중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들한테 학위 그리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광고판도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대치동 코타에서 인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 결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공무원을 지원하려면 학위가 더 필요하니까 예. 이런 신설 대학에 모여서 학위를 계속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실업률이 사실 지금 7% 정도 되는데 이게 인도가 경제 성장률이 빠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자꾸 학위만 더 따서 스펙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스펙 쌓기야 문제가 되는 게 분명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학 많이 생기고 공부하겠다고 학생들 많이 몰려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스펙을 쌓는다면 그건 문제 같진 않은데 왜 이게 지적받고 있죠? 이게 시설도 굉장히 알고 보니 문제인 곳도 많고 예. 수업 커리큘럼도 굉장히 뒤처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전기차, 뭐 인공지능 이건데 예. 오히려 학교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내용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도 스타트업에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를 조사해봤더니 4%도 안 되더라. 예.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학위를 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뭐 위조학위, 뭐 교수진들도 뭐 정말 별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기도 있으면서 고소가 되고 뭐 소송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역시 뭐든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모디 정부가 오히려 허점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기관도 만들고 아예 외국에 있는 대학들을 인도 내에 유치해가지고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출산 고민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고민인데 요즘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꺼낸 나라가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인데요. 예. 이탈리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0.78이잖아요. 이탈리아가 1.24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예. 근데 이탈리아가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혀요? 네. 이야. 근데 이게 세계 여러 국가들이 뭐 셋, 넷, 뭐 자녀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제도 가지고 있는데 2명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2명 하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 내부에서도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좀 감면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명 가시죠.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10cm의 봄이 좋냐라는 노래입니다. 날씨 벌써 덥더라고요. 저도 벌써 반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봄에 대한 끝자락에 참 가사 재밌는 노래라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네 진짜 이상해.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